자, 로마의 이제 그 법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특징 보면 로마의 최대 유산이죠. 그래서 로마는 세계를 이제 3번 정복했다고 했죠. 큰 영토로 정복을 했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잠깐만요. 자, 그 로마는 3번 영토를 점령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강대한 영토를 바탕으로 해서 정복을 했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을 통해서 지배를 했고, 세 번째는 기독교 이렇게 했는데, 영토 팽창을 이제 전 시간에 받고, 두 번째 볼 게 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특징은 로마 문화의 최대 유산이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법이 발달된 것은 강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특히 민법이 발달됐어요. 예. 로마의 법은 공법, 형법하고 민법이 나눠져 있는데 민법이 발달됐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상대적 공법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근대 법전에 영향을 미친 게 민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준사법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 준사법주의에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법전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수사나 기소, 그다음 기소라든지 그다음에 판결 이런 것들이 다 국가에서 하죠. 근데 이 준사법주의는 뭐냐면 국가의 역할은 주로 이제 범인을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주로 이제 개인이 하고요. 범인이 데리고 와서 재판장을 앉히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개인이 하고 재판장까지 그러니까 범인을 데려와서 재판까지 앉히는 건 개인이 하고요. 그리고 나서 기소하고 판결하는 거는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법인을 잡아가지고 인도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해주는 거죠. 개인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개인이 있어요. 예, 이걸 준사법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하게 국가 권력이 개입한 게 아니라 반만 개입하는 그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이거는 메소포타미아 법전에서도 보여요. 이게 예전에 게르만 법전하고 비교해갖고 나왔거든요. 상대적 게르만 법전 같은 게 뭐냐면 잡아다가 재판까지 다 받게 하는 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부족 국가가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법의 발전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는 간수법이었다가요. 간수법이 너무 자의적 성격이 강하니까 나중에 시위법을 계기로 해갖고 시위법 바뀌죠. 예, 최초의 성문법인 시위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확장해 가면서 이제 로마 제국 바깥에 이탈리아 반도 바깥에 있는 그 국민들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만민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시민법 체제와 만민법 체제 이원적 운영되다가 아까 얘기한 칼라칼라 항쟁 때 인원화됐죠. 만민법으로.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집대성한 거, 여러 법들 집대성한 것이 유스티아누스의 로마법 대전이에요. 로마법 대전을 통해서 집대성하고 체계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이제 보면 자연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연법은 뭐냐면 실정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시민법이나 만민법, 로마법 대전에 법 철학과 이념을 제공해 주는 거야. 자연법은. 그래서 우리하고 지금 뭐하고 비슷하냐면 헌법 있죠. 헌법. 헌법하고 비슷해요. 헌법은 실정법이 아니죠. 실정법의 어떤 법의 근거나 이념 같은 걸 제공해 주는 법이 헌법이잖아요. 이런 것들 자연법이라고 한다. 그럼 자연법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스토아 사상에 영향을 받았죠. 스토아 사상. 자, 스토아 철학은 어디에 나와있죠? 헬레니즘에 나와있죠. 그래서 헬레니즘 보면 이제 세계주의, 보편주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실정법, 각 지역 단위의 법을 초월해서 그 법을 초월할 수 있는 보편적 법 이런 것들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법체계에 들어온 거야. 자연법 사상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나중에 중세 시대에 거쳐갖고 근대에서도 등장하죠. 그래서 고대 시대 때 자연법과 중세 시대 자연법, 근대 자연법은 좀 약간의 의미가 달라. 이건 나중에 좀 뒤에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최초의 이제 그 처음에 초창기 때 불문법이었다가 시민법이 등장하는데 최초의 시민법은 시비법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니키니우스법, 호르테시우스법 등등 여러 법들이 이제 시민법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디에만 대상으로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시민법이 적용이 됐고, 근데 만민법이 이제 등장했던 배경은 뭐냐면 로마가 이제 세계 제국을 성장하면서 해당 지역의 문화와 법을 고려한 만민법 형성이 상당히 주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만민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지배 집단의 어떤 피지배 민족들의 어떤 법이라든지 어떤 습관, 그 풍습들을 고려해가지고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 국적에 상관없이 오늘 처음에 적용됐다가 시민법이 확장되면서 시민권이 확장되면서 시민권이죠. 예, 시민권이 확장되면서 그 당시 만민법으로 통일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렇게 있고 자연법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그 법의 원리와 어떤 것들 제공함으로써 현실법을 이제 초월하는 보편적 법을 이제 강조하죠. 그래서 스토아 철학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의 법에서 이제 좀 특징이 게 뭐냐면 이 자연법 철학에서 제일 강조한 형평의 원리예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형평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한 거야. 지금은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당연하지 못했어. 정근대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형평의 원리가 아니라 차별의 원리죠. 계층 간의 차별이 있어, 계급 간에. 되게 상위 계급들은 좀 우대해주고, 하위 계급들은 좀 더 가중하고, 그게 법의 원리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 형평성을 되게 강조했다는 게 또 로마법의 특징이에요. 지금 근대법 체계하고 거의 비슷하죠. 요게 예전에 게르만법하고 연결돼갖고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스티나누스 대제 때 로마법 대전을 만들어서 방대한 양의 사례가 축적했는데 이걸 좀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로마법 대전이에요. 그 로마법 대전은 나중에 동로마 할 때 또 살펴보긴 해요. 왜냐면 이게 좀 시험 문제에 2문제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전이라는 것은 대전이나 법전이라는 것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기존의 법을 체계화시키고 정리한 거죠. 이건 뭐 한국사도 마찬가지죠.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과 토목을 잠깐 볼게요. 자, 로마인들이 이제 실제적 현실적 모습을 또 반영하는 것이 이 건축과 토목인데요. 자, 이 건축 같은 경우에는 코린도식 있죠? 그리스의 마지막 그 양식이었던 코린도식 열주라는 것은 이 기둥이 쭉 나열되는 걸 열주라고 하죠. 그냥 원형 아치, 예, 원형 아치 같은 것들 있고, 그냥 동형의 지붕, 그리스 기둥 양식 이런 것들 있고요. 그냥 또 특징이 뭐냐면 콘크리트 공법을 사용했다. 예. 콘크리트 공법이라는 건 지금처럼 콘크리트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고대 시대 때 이 기법에 의해서 아파트까지 한 4층에서 5층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단 고조선 시대 때 5층짜리 아파트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부실 시공이 많아서 금방 무너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콘크리트 공법이 중세 시대 때 잊혀졌다가 나중에 르네상스 이후에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로마의 판타온, 뭐 거대한 원형 국자 콜로세움, 대중 목욕탕 같은 게 많았는데 특히 이제 역대 황제들이 대중 목욕탕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세계사 교과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일종의 뭐라고 할까 대중들을 좀 뭐냐면 자기 편 끌어들이기 위해서 빵과 서커스 정책 그 이단으로 해서 대중 목욕탕을 많이 만들었다. 그 목욕탕 목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여가 시설들을 이제 뭐냐 즐기는 그런 이제 레저 공간이었다 보시면 돼요. 일본 같은 경우 볼 때도 뭐 여러 가지 뭐 도서관도 있고 거기에 뭐 스포츠 시설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담이지만 뭐 모욕을 많이 좋아했다고 해 로마인들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뭐 전염병이 전혀 없었던 건 또 아니고요. 왜냐면 모욕을 좋아했는데 모욕을 잘 바꿔주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수인성 질병 같은 게 되게 더 많았다고 그래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토목으로서 이제 군사 행정 목적 군사 도로가 상당히 발달됐죠. 도로망이 그래갖고 있고 교장이라든지 수도가들이 존재했다. 네, 수도고 있죠. 그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합격자 서브 노트 이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거기 이제 노마법 발전 내용이 있는데 간습법은 이제 넘어가고요. 시민법도 뭐 아까쯤에 이제 좀 했으니까 넘어가고 만민법은 이제 보면 그 만민법의 이제 내용 보면 노예나 사유재산, 매매, 계약 등 다양한 분야를 규정했다.
그래갖고 민법적 성격이 좀 강하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칼라 황제 이후에 노마 시민권 부여에 공동 이제 만민법이 적용됐다. 자연법 같은 게 현실적 법을 초난 그 현실의 법을 가능케 하는 보편적 법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성립 과정은 스토아학파에서 출발했고 세네카나 키게르 같은 이제 책을 통해서 뭐 주장을 통해서 구체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농업법에 이제 구분 관련된 내용은 이제 각자 보세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종교를 볼게요. 자, 로마의 종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기독교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서강자에서도 기독교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할애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많이 좀 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기독교만 로마 종교냐? 아니죠. 그전에도 로마는 다신교 체제이기 때문에 여러 종교들이 들어왔고 특히 이제 동방에서 동방 종교도 들어왔어요. 예전에 한번 기초에 언급됐듯이. 예. 그래갖고 이 로마 종교를 이제 들어가고 이제 기독교 이제 박해 위주로만 꼭 교리 논쟁만 적혀 있는데 그 로마의 이제 종교와 동방 종교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로마의 그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성립되고 발전됐는가 이것도 좀 같이 살펴볼 필요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좀 빠져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서양사 심화교재 부분에서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좀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그 132페이지 펴보세요. 자, 로마의 초창기 때 종교는 거의 그리스풍 종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의 올림푸스 신들을 일종의 라틴화 시켰다. 그러니까 이름만 바뀐 거야. 아,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숭배를 했다는 거. 그리고 각 도시마다 뭐 보호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농업과 가정생활과 관련된 신도 있어요. 다신교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이제 이게 약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제정 시기 때 등장을 하죠. 자, 제정 시기 때 등장하고 이제 제정 중후기 때 들어가면 사회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사회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뭘 찾기 시작하죠? 신을 찾죠. 종교를 찾죠. 그래서 상층민들, 좀 약간 지식인층들은 이거를 불안을 신파톤주의라는 어떤 형이사학적인 철학적인 모습을 통해서 풀려고 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풀지 못하죠. 아까 종교를 통해서 풀렸는데 기존의 종교를 가지고는 도저히 그걸 혼란한 상황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 좀 신비화되고 좀 약간 구원관이 있고 말세관이 있는 약간 이제 동방 종교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갖고 특히 동방 종교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가 또 기독교였고요.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제정시기 때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 등장해요. 그래서 역대 황제들이 자신의 어떤 것들을 신천 모사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 사상을 되게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황제들이 신전과 제단을 건립할 황제 숭배를 조장하는데 요거는 어디에서 들어왔냐면 동방 오리엔트에서 영향을 줘요. 페르시아나 사산족 페르시아나 그런데 보면 이제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잖아요. 예,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좀 보시면 돼요. 자, 제정기에 이제 종교가 이제 예전에 기초문에 나왔던 건데요. 자, 요 당시에 동방 종교들, 그러니까 이제 오리엔트 쪽에서 들어온 종교들이 많은데 그 이제 뭐냐면 디오니소스, 그 그리스에서 나오는 그 술을 좋아하는 신이죠.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 제전들이 들어왔고 오리엔트 비희 종교에서 뭐 비밀 쓰고 이런 의식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는 그 비희 종교나 그 다음에 이집트 이시스 여신상을 숭배하는 종교도 들어와요. 이시스 여신상을 숭배하는 건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미트라교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세베로스조 있죠. 원래 세베로스 시리아 계통의 왕조가 원래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뭐냐면 가문 출신들의 그 가문인데 하여튼 이 미트라교가 남성과 군인들의 인기를 줬고요. 나중에 기독교에도 영향을 줘요. 이런 미트라신 일신교 사상 체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그거는 그 원래는 성경책에 없는 내용이죠. 성경책에 보면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미트라교가에서 나온 거예요. 미트라교 탄생일이 12월 25일이에요. 근데 기독교 교회에서 12월 25일 날 미트라 탄생일을 기독교 신자들 많이 가니까 그걸 이제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 탄생일로 둔갑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데 자, 하여튼 일단 이런 동방 종교 어떤 의의가 있냐?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교양 역할을 했다. 왜냐면
갑자기 기독교처럼 고차원적인 종교가 들어오면 이해를 못 하잖아. 근데 그 중간 단계에 뭐가 있었던 거야? 그걸 좀 이해를 깔 수 있는 동방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이거는 뭐 성리학을 받아들이기 전에 뭐가 좀 발달돼야 돼? 선종이 발달돼야죠. 이해 기반을 마련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동방교회 종교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기독교를 볼게요. 자, 일단은 기독교의 창시자가 누구죠? 예수죠. 그래서 보편적인 어떤 구원과 그다음 평등을 강조하고 했는데 예수의 이제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미친 요전의 종교가 뭐예요?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예, 유대교 부분인데 이 유대교에 대해서도 이제 서강자의 서강자의 좀 설명이 되게 장황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요 부분을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서강제 좀 있는 부분이니까 석에는 없고 서강제에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한데 유대교는 유대인들이 믿는 일신교죠. 야훼를 숭배하는 종교인데 이게 한 가지 모습만 계속 띄었던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계기가 큰 변화를 겪게 된 게 뭐냐면 바빌론 유수 때예요. 바빌론 유수. 자, 바빌론 유수 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오랫동안 바빌론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영향을 받았어. 그때 영향을 받았던 게 뭐냐면 조로아스트교하고요. 그 다음에 헬레니즘 있죠. 헬레니즘이 어떤 그에 영향을 받았어요. 특히 조로아스트교에서 이제 뭘 영향을 받았냐면 원래 유대교에는 뭐 부활이라든지 종말론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부활, 종말론, 그 다음에 뭐 천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조로아스트교에서 건너온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교에서 이걸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가지고 논쟁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들어오면서 보편 논쟁이 나온 것처럼 유대교 안에서도 이런 조로아스트교나 헬레니즘의 어떤 개방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수용할 것이냐, 부활이나 종말론, 그다음에 율법의 해석 문제 등등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논쟁이 일어나면서 세 개 파로 나눠져. 그래서 이제 서강자에 보면 첫 번째 파가 뭐냐면 사두가이파라고 있어요. 사두가이파. 예. 그래서 있는데 사두가이파의 특징은 뭐냐면 부활이나 종말을 인정 안 해요. 걔네들은 좀 약간 보수주의자들이야. 그 다음에 얘들이 신봉하는 것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이 뭐냐면 모세를 주인공으로 하는 또는 모세가 지었다는 5가지 책이 있어요. 5가지 책이. 그래서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있죠.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이런 책들이 있어. 그 외울 필요 없어요. 예, 그런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 율법서예요. 오늘 말하는 원칙상 율법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파가 뭐냐면 바리사이파죠. 바리사이파.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성경책에 바리사이파인데 자, 이 바리사이파의 특징은 뭐냐면 부활과 종말을 인정해요. 종말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율법 외에도 뭐냐 구전 전승을 해요. 구전. 그러니까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 구전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좀 시대에 안 맞는 게 많잖아요. 그걸 좀 효율적으로 탄력성을 이제 그렇기 위해서 구전으로부터 예전부터 내려왔던 것들을 뭐냐 보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 이게 바리새파야. 예. 좀 약간 실용주의적인 어떤 성격이 있는데 좀 약간 깐깐한 것도 있어 이 사람들이. 또 특징이.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파가 이제 그 나중에 예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SNF파가 있어요. SNF파. 자, 이 SNF파가 있는데 이 사람은 좀 원칙주의자, 철저한 율법주의자야. 철저한 율법 수용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또 종말론을 또 주장해요. 그리고 얘네들 또 논리가 뭐냐면 기존의 유대교 공동체는 타락했다는 거야. 타락했기 때문에 그는 나름대로 또 SNF파는 나름대로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이제 살아가. 그래서 깨끗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사두가이파나 바리사이파, 그 다음에 SNF파 이렇게 있는데 예수한테 영향을 미친 거는 뭐냐면 사두가이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예수는 되게 싫어했어요 이 사람들. 두 가지 파는 바리새파하고 SNF파의 영향을 받았죠.
물론 이제 다 받은 건 아니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그래서 요걸 이제 받아들여서 좀 더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보편적 종교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기독교죠. 물론 기독교가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초창기 때는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장악을 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주도권에서 점점 비유대인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뒷부분까지는 우리가 무슨 헬레파니 뭐 여러 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껴 두고 어디만 좀 보냐면 여기 아까 지금 언급했던 세계파 특징도 있죠. 요것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네.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서강자 61페이지 펴볼까요? 61페이지. 자, 61페이지 보면 여기 어디야? 61페이지인가? 이거부터 볼게요. 예수의 개혁 관련된 내용이 있고 두 번째 단락 붙어 있죠? 그걸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바빌론 유수를 전후해요. 그 페르시아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유대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기원전 586년에 신바벨로니아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많은 유대인들 바빌론을 끌고 왔는데 이걸 바빌론 유수라고 하죠. 이 사건으로 유대인들의 종족적 문화적 뿌리가 크게 흔들렸다. 그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여 유대교 교리를 새롭게 정비해 나갔다. 페르시아의 조라스트교는 부활, 천사, 종말 이런 개념도 있죠. 종말과 심판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져왔고 헬레니즘은 유대의 흡사한 민족주의를 벗어나 세계를 하나에 바라보는 것을 주문했다. 자, 이런 그 영향 속에 유대인들은 야훼를 올바른 성경의 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펼쳤는데 다음에 세 종파가 그 논쟁을 주도했다. 그래서 이 논쟁 주장했던 세 개파가 있어요. 그 특징들을 이제 좀 볼게요. 하나가 사두가이파인데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를 주도하고 있었는데 유대교의 정통적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는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가 유대교의 핵심이라 주장했다. 그들은 이제 모세 오경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외대 신앙, 그러니까 부활이라든지 종말론 이런 것들이 반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바리사이파인데 바리새인이라고 또 구약성서에서 얘기하죠. 자, 이들은 부활과 종말을 믿었으며 구약에 규정된 율법 외에도 구전 전승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이 구전 전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두로 모세에게 명령함으로써 족장들과 장로들을 통해서 계속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자, 바리사이파는 그 구전 전승을 연구하여 기록된 율법을 보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즉 성경에 명시된 율법이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 율법이 서로 충돌되는 경우에는 구전 전승에 따라서 행동 지침을 마련한다고 한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는 뭐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있는 내용 안시 적었는데 우리는 굳이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을 것 같아. 전체적인 틀만 알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또 보면 자, 여기 이제 또 바리사이파의 특징이 있어요. 바리사이파는 흔히 알려진 것처럼 극단적 형식주의자들이 아니라 그 율법을 시대에 맞게 백성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자 노력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율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구체적인 예가 있는데 그건 이제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SNF파부터 볼게요. SNF파는 바리사이파보다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좀 이 사람들은 좀 약간 앞에 사두가입하고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 극단적 종말론을 또 인정을 해요. 얘네들은 또 그들은 세속의 유대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속에 머물 수 없다면서 자기네만의 사는 별도의 공동체로 구성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이 공동체 구성하고 나서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이제 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신앙 체제를 유지하는데 그래갖고 나왔던 그 관련된 문서가 있어. 사회문서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회문서라는 문서가 있는데 이게 이제 SNF파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뭐 문서라고 또 하더라고요. 자, 하여튼 스토어 같은 조직을 만든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금욕생활을 했고 이걸 통해서 최후의 날에 벌어진
악한 세력과 싸움에서 하늘의 군대와 합세할 수 있다고 믿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는 그 앞에서 이제 세 가지 종파 중에 뭐와 뭐를 이제 선택을 했냐면 바리사이파하고 SNF파를 이제 선택하고 사두가이파는 처음부터 끝 다 비판했다고 하더라고요. 요 내용을 보면요. 자, 첫째 예수는 SNF파처럼 철저히 종말론을 신봉했지만 세속을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세속한 가운데 살면서 모든 사람들 구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나가서 말론이 설득하죠. 3년 동안. 그래서 민중들 대상으로. 그 다음에 예수는 극단적 금욕주의에 물들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는 여기 세리나 죄인, 심지어 창녀들과 어울렸고 금식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SF파의 어떤 종말론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SF와 달리 세속을 되게 강조했고 구원 그래서 민중주의 이런 측면을 되게 강조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는 바리사이파처럼 부활과 심판, 천사의 존재를 믿었고 또한 율법을 현실에 맞게 해석하고자 했다. 좀 융통성 있게 해석하려고 했죠. 그렇지만 예수의 율법은 어떤 바리사이파보다 더 유연하게 해석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사이파도 유연하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예수가 더 유연하게 해석하고 했다. 그래서 그 밑에 뭐 안식일도 있고 쭉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요. 뭐 구체 예니까. 자, 세 번째를 이제 보면 자, 예수는 SNF파와 바리새파는 어느 정도 일정한 지 수용했는데 어느 파는 반대해서 사두가이파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 사두가이파로부터 비난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들에 의해서 이제 뭐냐면 일종의 그 모함을 받게 돼서 로마 총독에 고발되고 빌라도죠. 그래서 예수를 반란죄 로마 총독의 재판을 받으면서 그 당시 이제 죽게 된 거죠. 네, 요 세 파드의 특징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예수의 생애에 논란이 되는 또 핵심적인 사항은 메시아의 문제죠.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전부터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서 자신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예수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안 믿었죠. 예. 근데 이제 일부 유대인들은 또 그게 믿었고 이제 기독교에 연결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유대교의 차이점 중에 하나로 이제 드자면 예수를 메시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차이점이야. 그래서 믿는 거는 일종의 기독교가 되는 거고 믿지 않는 거는 이제 유대교로 이렇게 발전된 거죠. 자, 뭐 이렇게 해갖고 한번 쭉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예루살렘 교회의 수익과 발전했는데 굳이 뭐 요거까지는 제가 보기엔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유대인들 종교였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비유대 종교 발전했는가 그 과정까지 우리가 이제 알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냥 쭉 넘어갈게요. 요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사역사 심화규제를 또 볼게요. 자, 로마 제국의 정책 관련돼서 초기에 박해를 했다가 예, 나중에 이제 박해 원인에 대해서 황제 숭배 거부나 병역 거부 원인 등등 있다가 물론 각 황제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있다가 박해를 방해했다가 나중에 공인을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국교됐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번에 박해 원인 관련돼 가지고 이 06년 전공 역사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이게 또 한번 나왔어. 예. 그래서 웬만하면 썼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유대교하고 이제 기독교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공통점은 이제 야훼의 순간 일신교, 유대교 경전의 구약 성서를 존중하고 최후의 심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 쭉 있어요. 뭐 구원관이 있고 있는데 이거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경기도 서브노트 이제 들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 고인과 국교화 과정이 있는데 아쉽게도 이거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때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은 트라누스 황제와 관련된 것들 나오죠. 그래서 서강제 더 자세히 나왔거든요. 요거는 그냥 참조만 해주시고 서강제 내용을 보고 이제 좀 공부를 할게요. 서강제 다시 돌아서 다시 이제 그 앞쪽 뒤에 장에 바울의 성교인데 이거는 이제 각자 보시고 자 로마의 이제 그 박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네로부터 자 기독에 의하면 이제 최초의 기독교 박해는 로마 시대부터 있었다고 네로부터 이제 있었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자, 원래 초창기 때 로마 정부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분 못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를 유대교 한 분파 정도? 그 정도만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유대인들이 내는 세금 문제 때문에 또 이게 또 박해를 받고 있는데, 한번 보면 네로 이전에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유대교 한 분파로 여겼는데 로마족 내에서 유대교는 합법 종교였다. 로마는 우리가 이제 기독교 탄압만 생각하면 해서 막 그렇지만 실제로 로마 제국은 종교 되게 다양했어요. 종교의 포용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다 포용을 했어요. 유대교조차도. 예. 따라서 로마 정부가 탄생기에 기독교를 박해할 이유도 없었죠. 예. 그런 이유도 없었고, 근데 언제부터 이제 시작됐냐면 그 네로 시절부터 이제 했는데 64년에 로마에 대화제가 있었죠. 네로가 이제 불을 질렀던 소문도 있고, 그래서 이때 네로는 이제 이걸 모면해 보려고 기독교 신자들에게 방화범 혐의를 뒤집어 씌운 거야. 그래서 박해를 했죠. 그리고 이때 이제 전승에 의하면 전해드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바울이 순교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로마가 성지가 되는 거야. 그 유명하죠. 그 소설책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탄압을 받으니까 네로부터 탄압을 도망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뚜벅뚜벅 저 로마로 들어가는 거야.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자기의 잘못을 참여하고 나 죽으러 가야겠다. 들어가서 이제 그래서 순교를 했다고 그래요. 키 베리스인가 뭔가 그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예. 자, 하여튼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 성장하려면 항상 뭔가 피가 필요한 것 같아. 좀 예. 자, 그래서 네로가 죽은 후에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끝났다. 하지만 그렇지만 로마 정부는 기독교가 단순히 이제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유대교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그 인식을 갖게 되는데 그 인식을 갖게 됐던 것이 뭐냐 유대에서 납부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이제 유대사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유대인끼리 이제 뭐냐면 납부했던 성정세인데 그 유대인들이 원래 이제 있다가 로마한테 개기잖아요. 그래서 쫓겨나죠.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매년마다 그 이제 쫓겨나고 나서 예루살렘 성장 유지비로 자기끼리 성전세를 이제 납부를 했어요. 거기 가갖고. 근데 이제 그 베스파시아누스는 성전세 그 납부를 중단하고 이걸 이제 로마 정부한테 갖다 바쳐라. 유대 사람 명부로 새로운 이제 세금을 납부하고 이제 한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독교 신자들한테 그걸 부과하려고 하니까 기독교 신자들은 한다가지고 자기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교도 아닌데 안 믿는데 그 우리 못 내겠다. 그 유대에서 납부 운동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 유대에서 납부를 거부하자 로마 정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는데 자 로마 정부는 예전부터 정통적 종교, 피정부의 정통적 종교를 박해할 생각이 없었어요. 간헐적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안 내겠다고 하니 계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 이제 뭐냐면,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이제 유대교와 유사한 간행을 하면서도, 뭐냐면 세금을 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때 이제 뭐냐면, 좀, 열받아갖고,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때인가요? 도미티아누스 때 약간 박해가 있었어요. 유대에서 나쁜 문제로. 예.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곧바로 박해가 중단됐고,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제 그 후에 로마 지배층들이 이제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해준 거야.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가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이제 폴리니우스의 박해와 관련된 거예요. 폴리니우스 때는 그 어떤 때냐면 티라누스 때죠. 티라누스가 이제 그 당시 비타니아 포토스 지역의 총독에 폴리니우스를 파견해가지고 했는데 이때 이제 폴리니우스가 기독교 박해를 하고 나서 그것을 이제 뭐냐면 관련된 내용을 누구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당시 티라누스에게 자문을 보낸 거야. 내가 이런 처리할 테니까 기준을 마련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편지 내용이 이제 요번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원래 폴리니우스가 기독교 신자들 체포하고 신문을 했는데, 소문과 달리 기독교 신자들이 특별한 사악한 행동을 하지 않은 걸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독교 신자를 사형시켰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독교는 사악하고 극단적인 미신이었고,
기독교 전파로 인해서 로마의 정통신앙에 뿌리채 흔들고 있었다. 요 생각은 그걸로 계속 가요. 기독교 박해의 주요 원인 중에 뭐냐면 그 이제 뭐냐면 뭐 종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그 병역 거부 이런 등등도 있지만 이들이 이제 생각해 볼 때 기독교 전파되면서 정통적인 어떤 종교 신앙체가 뿌리째 흔들었고 정통신이 노해서 탄압을 받았다 이런 식의 인식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기독교 신자들은 로마 제국 금지하고 있는 야간 모임을 가졌고요. 마술도 행해졌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간 모임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교회 집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마술 같은 경우는 뭐 의식이나 의례를 그렇게 오인을 한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근데 요번에 시험 문제에 기독교 탄압 원인가 중에 이 두 가지 들어가 있죠. 야간 모임하고 마술도 쓰면 맞게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기독교 신자들은 거듭 설득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신앙을 지키도록 했고 로마 황제의 숭배한 명령을 거부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자, 하여튼 자 폴레니우스는 기독교 신자들을 사형시킨 후 자신의 판단이 옳았는지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트라누스에게 묻는 편지를 보냈다. 자, 이에 트라누스는 요게 이제 시험문이 나왔는데 기독교 신자들을 사형시킨 올바른 판단이다. 그렇지만 그들을 수색해서 찾아내지 말 것이며 그 주민들이 고발할 경우에 재판을 처형해라. 또 인명으로 제기된 고발을 무시할 것이며 고발당 기독교인들이 유일주의로 배교하겠다 하면 용서해라. 그러니까 뒤에 있는 디오클라티우누스 황제 때 있죠? 보다는 좀 더 상대적으로 온건한 거야. 네, 온건하고 소극적인 거야.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도 그냥 탄압됐다고만 쓰면 안 되고 거기에 온건한 소극적 이런 말을 써야지 맞게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 트라누스의 이 대답은 이후 데키우스 대박해 그 뒤 이제 데키우스 황제가 있는데 이 데키우스 대박해가 일어날 때까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다룬 기본 원칙이 되었다. 자, 테라누스가 기독교 신자를 단지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시키라는 명령을 하는 것은 그가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규정했음을 의미한다. 이후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다른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단지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다. 이렇게 있죠.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기독교의 불법 종교를 규정했지만 아직까지 트라누스 때까지는 대대적 박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소극적인 온건한 조치를 취했다. 이것이 뒷부분에 있어요. 잠깐 그 박해에서 그 뒷부분에 여기 보면 그 트라누스는 이래 건재온 온건한 박해가 끝났다는 거예요. 온건한 요 말을 꼭 쓰셔야 돼요. 요번에 온건한 또는 소극적이라는 말을 쓰셔야지 이게 답이 처리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하여튼 다시 넘어가서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대박해로 3세기 중엽에 이제 보자. 자, 3세기 중엽에 이르러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3세기 때는 로마 제국은 대위기를 맞았다. 외부적으로는 북쪽에선 게르만족이, 동쪽에는 페르시아가 쳐들어왔고 내부적으로는 그 전염병과 기근이 심했다. 자, 이런 위기 속에 로마인들은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로마의 정통신에 대한 숭배가 소홀해졌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식을 이제 포용했던 황제가 데키우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그래서 데키우스는 이런 인식을 표방하면서 제국의 모든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로마 신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했다. 자, 이 명령에 따라서 로마의 관리들과 군인들인 제국의 기독교 신자를 색출해내기 위해서 제국의 모든 그 시민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강요했다. 다신교들은 주저없이 희생 제사를 드리고 증명서를 받았지만 기독교 신자들은 희생제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현장에서 끌려가 사형을 당했다. 자, 데키우스는 이러한 전국 전역에 기독교를 색출해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테라누스 이래에 건재온 온건한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를 완전히 박멸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키우스의 대대적 박해 오래 지속됐던 기독교 그 뿌리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는데 잠깐 이제 금방 죽었죠, 이 사람이. 그러다가 나중에 또 하나의 박해가 등장했는데 이게 뭐냐면 디오클라티누스 때 박해죠. 아마 로마 역사상 이 디오클라티누스 박해가 제일 심했던 박해였을 거야. 마지막 보면 상당 기간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기독교 신자에게 다시 환란이 찾아온 것은 303년의 일이다. 자, 군인왕제 시대가 끝나고 로마의 중흥을 이끌었던 디오클라티누스는 로마 정통을 복원하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는 로마의 정통 종교 의례를 자주 집전했으며 스스로 유피테르라고 대리자임을 선언하고 제국의 모든 백성들 하여금 그를 아령할 때 무릎을 꿇고 이게 땅바닥에 이발을 대라고 명령했다. 이게 동방식이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 디오클라티우스가 집전하는 정통 의례나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다. 게다가 일부 기독교 신자들은 군복무 자체를 부정했다. 기독교 신자들의 이러한 비협적인 태도가 제국을 복원하는 데 큰 장애물이라 판단한 디오클라티누스와 그의 협력자 갈렐리우스는 그 당시 모든 신자들에게 배교 명령을 이제 내렸고요. 그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전 제국의 관료와 군인들이 파견되어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 신자들을 색출했다. 그리고 제국의 모든 도시에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설치되었고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제사에 참여하고 명령을 하라 했다. 그리고 희생제사를 거부하는 기독교 신자들은 현장에서 잡혀가 사형을 당했다. 그때 이제 순교자들 수천 명이 다녔다고 추산된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로마가 잘 나갔으면 그런 것들을 좀 안 했죠.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주변 이민족들 다 침해받고 혼란하니까 다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정통신의 분노를 사서 그렇다. 그 왜 분노를 샀냐? 그 기독교 신자들 제대로 자기한테 신을 숭배하지도 않고 지멋대로 하고 그 애들 때문에 다 망쳤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탄압을 하기 시작하죠. 이런 내용도 이제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공인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볼게요. 자,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쭉 넘어가서 그 밀라노 칠령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콘스탄티누스는 니키니우스와 협의해 이른바 밀라노 칠령을 내렸다.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사람이 이제 니키니우스. 그 옆에 가로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이게 나왔죠. 자, 이 칠령은 기독교 신자들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신앙에 따라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또한 박해 기간 동안 압수된 기독교 교회와 교회 재산을 반환하도 구정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기독교 공인했다고만 알고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하자면 기독교 교회와 교회 재산을 다시 돌려준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쓰라고 하면 그 재산 부분도 꼭 해야 돼요. 이걸. 자, 이렇게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칠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기로 결정한 데는 여러 요소가 작용됐다. 자, 기독교 전습을 따르면 그가 막시미누스와 다이의 협력자였던 막세티우스와 벌인 윌비우스 전투에서 치르기 전에 하늘에서 십자가 한 상을 보았다고 하고 그 포신을 싸워 이겨하면 그걸 통해서 이제 들었고 그 전투에 승리하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자, 뭐 등등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전승이고 실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우리가 알 리도 없고 다만 이제 이 사람이 또 기독교 신자였는지도 지금도 정확하지 않아요. 뭐 태양신 숭배한 신자였다 뭐 그런데 그건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의 공동체 신자들 정치적으로 기독교 세력들 이용하려고 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여기서 그래서 공인을 했고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당시 기독교 신자가 전 인구의 10%였고 특히 그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달된 동방 지역의 그 비율이 높았어요. 거기에다가 디오클라티누스 이래에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세력이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져 나왔어. 물리적 억압을 해도 계속 커져 나가는 거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양사 강해도 있는데 로마 제정 중국에 들어가면 이제 국가 공동체가 무너지죠.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예전에 국가 시스템이 했었던 여러 가지 사회 보호 장치나 이런 것들 상호 부조 시스템 이런 것들 국가에서 못 해줘. 그러니까 어디에서 기독교 공동체에서 해주니까 종교 공동체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학살이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박해면 박해를 받을수록 일종 노이즈 마케팅만 잘하는 거지. 사람들이 몰랐던 사람도 기독교를 알게 된 거잖아.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따라서 제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억압하기보다는 협력자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삼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쭉 넘어가서 콘스탄티누스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통치 기간 내에 기독교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였다. 그래서 일요일날 후요일 정해서 기독교 신자들이 주의를 준수하도록 결정했으며, 그 다음에 기독교 선교자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 임무에서 면제해줬고요. 등등등 여러 가지 혜택을 줬어요. 예,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 교리 통일에도 관심이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무슨 공의회를 소집했죠?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했죠. 그래서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의 논쟁 과정에서 이제 누구 손을 들었어요? 아타나시우스파 3.1체에서 이제 받아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는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했고 콘스탄티누스는 이 회의를 주도하면서 교리 통일을 촉구했고 3.1체에 입각한 아타나시우스파를 정통으로 채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확고한 기반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 후 황제들은 대부분 기독교 신자였고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기독교 세력은 날로 커져만 반면 정통적인 다신숭배는 날로 축소되었다. 특히 신앙심이 두터웠던 황제들은 공권력을 이용해 이교 신앙을 잠재우려고 했고 대표적인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2세죠. 그래서 그는 340년에 여러 칙령을 통해서 다신교의 시생제사를 금지시키고 다신교도의 신전을 폐쇄하고자 시도했다. 그래서 이제 346년에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을 죄로 규정하고 사형과 재산 몰수에 처벌을 내겠다 위협하는 칙령을 내렸다. 자, 그래갖고 이제 이후부터는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예전에 어려웠던 건 생각 안 하고 갖가지 이제 갑질을 하게 되죠. 이 갑질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그래가지고 쭉 있다가 잠깐 이제 율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어. 363년에. 자, 율리아누스 황제는 어릴 땐 되게 기독교 신자인 척 했는데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는지 나중에 그가 이제 황제가 이제 되자마자 배교했다고 해요. 배교.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구 예전에 이교도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조치를 했지만 다행히도 기독교 입장에서 다행히도 이 사람이 통치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끝나게 됐죠. 이거 복구. 그들은 다 기독교야.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뭐 했다? 국교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뒷부분은 이제 각자 읽어 보시고요. 자, 그러면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 잠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교리 논쟁이 또 나오죠. 여기서 이제 뭐 여러 파들이 나오는데 서기에 보면 이제 그노시스파라고 해갖고 영지의 구원을 포괄하고 그리스도의 어떤 인간적 생활이나 십자가 속죄의 의미를 부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용지라는 건 뭔가 내적인 어떤 그 교감 이런 것들인데 좀 신비주의와 비슷한 그걸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제 그리스 본성에 대한 논쟁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아리우스파하고 아타나시우스파인데, 자, 아리우스파는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성자인 예수와 성부의 절대적인 존재를 뭐냐면 그 일치를 주장을 부정하죠. 일치를. 그러니까 성자 예수는 성부의 어떤 하나님의 그냥 피조물이고 이 사람보다 인간일 뿐이다. 신성을 부정해. 신성을. 그래서 이제 특징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아타나시우스파는 좀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일체를 주장하고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예수가 동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독교 정통 신앙이 되고 이걸 결정한 회의가 무슨 회의죠? 니케 공의회예요. 그래서 아리우스파는 그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주로 얘네들은 어디로 갔어요? 게르만 쪽으로 가죠. 게르만 포교를 하면서 많은 게르만족들이 뭘 받아들이냐면 이교도인 그러니까 이단인 아리우스파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중에 아타나시우스파를 정통하고 있는 로마인들하고 갈등을 빚게 되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이제 니케아 공의 때 한번 확인하고 또 한 번 확인한 회의가 있어요. 좀 알려지지 않았지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있어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제 수집한 건데 그걸 이제 니케아 신조에 따라서 삼위일체를 다시 정통 확인시켜. 그래서 이게 석에 그 뒤에 잠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 재차 확인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단선론자는 뭐냐? 단선론자는 좀 생소할 텐데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정통 교리에 보면 신성이 있고 인성이 동시에 있다고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파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인정한 거고 그 밑에 아리우스파는 뭐만 인정하는 거죠? 인성만 인정해.
근데 단성론자들은 거꾸로 좀 극단이야, 이건. 얘는 인성을 부정해. 뭐만 있다고요? 신성만 있다고요. 신성. 그래서 요것이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네스토리오스파가 있는데, 이 네스토리오스파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진정한 인성만 인정하는 거야. 얘네들도. 네, 그리스도인데, 얘네들 논리에 보면 예수가 두 명의 예수가 있다고 보여. 얘네들은 천상의 예수와 지상의 예수가 있다고요. 천상의 예수는 신의 존재야. 근데 지상의 예수는 뭐냐면 인간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수는 뭐죠? 지상의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인간을 본 거죠. 그러니까 단성론자나 그다음에 네스토르스파나 정통 기독교인들을 볼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이단이죠, 이단. 자, 하여튼 이게 이제 동방교회 쪽에 있는 애들 주장인데 네스토르스파는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에도 영향을 주죠. 나중에 이제 뭐 대진구라든지 경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에페소스 공의회 때 네스토르스파가 이단으로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칼카트 공의회 때 당성론 네스토르스파 다 모두 이단으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결론 그리스도교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진 진정 하나님은 동시에 인간이다. 그래서 아타나시파의 교리 있죠? 그걸 이제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 동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단성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좀 문제가 생겨 노마 제국에 여러 불만을 갖게 되고 단성론은 이제 신성을 강조하잖아요. 네, 신성. 그 다음에 네스토 인성 이런 것들은 이제 강조하는데 자, 특히 단성론은 이제 그 칼가토 공의의 거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지역 감정, 노마 제국의 어떤 불만, 시리아인들이 어떤 이제 불만 등등등이 겹쳐갖고 나중에 이슬람이 확산되면서 이게 어떻게 돼요? 이 당선론자들이 뭘로 바뀌게 되냐면 그 당시 이슬람교도 바뀌게 돼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슬람교도 확산됐던 배경이 이 단성론자들이 이제 뭐냐면 많이 개종했기 때문에 이슬람교도 요거와 연결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서방인데 앞에서 이제 인성 문제는 주로 동방교회들 주로 그리스나 이렇게 시리아 계통의 이런 사람들이 했던 거고 이런 사람들 예전부터 뭐가 발달 철학적 논쟁이 발달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가 뭐 신이냐 인간이냐 뭐 영적 이런 것들은 이제 발달된 거고 근데 서방은 좀 달라. 서방은 좀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어 얘네들.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서방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얘네들이 탄압을 받으니까 이들 배교라고 하죠. 배교자들이 많잖아. 그래서 이 배교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논쟁을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단 문제가 등장한 거야. 그래서 이 배교자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구원을 이들로부터 받은 뭐 세대나 이런 것들 구원을 확신이 갈 수 있냐 막 지네끼리 논쟁을 하다가 결국 이단으로 관련된 것은 이제 도나투스파나 팔라기우스파가 이제 등장했고 뒤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요 두 파들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절충해가지고 정통 교리를 확립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 도나투스파를 보자. 부패와 속세와 어떤 타협도 거부한 채 순수한 집단으로 남아 현실적 세계의 대안으로 존재하고자 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지 못한 성직자의 복권의 이의를 제기하고 이들이 행한 세대나 서인들의 성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자, 얘네들 주장은 뭐냐면 그 당시 그 기독교 탄압을 할 때 배교한 사람들 있죠. 그래서 배교했다가 나중에 또 기독교를 받아들인 성직자들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성직자 세대나 이런 것들은 더러운 거야. 얘네들은 배신했잖아. 배신했는데 그들이 받은 세대가 무슨 의미가 있냐? 부정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제 있고 좀 약간 순수 원칙주의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페라기우스파는 뭐냐면 이 사람은 교회의 적극적인 어떤 개혁을 주장한 판데 자 인간은 하나님부터 완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자 자유의지에 구원받았다? 지금 기독교 신앙 볼 때 그 교부 철학 기독교 신앙 볼 때 이건 뭐야? 이단이 되는 거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선악과에 비해서 어떤 존재죠? 악한 존재잖아. 자유의지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의지는 어디에 예속돼 있죠? 신에 예속돼 있죠. 근데 얘네들의 논리는 뭐냐면 상당수 인간들은 자유가 없지만 아주 엘리트적인 어떤 뛰어난 인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들에 의해서 개혁을 하고 이들이 주도해갖고 신앙책을 이끌어낸다. 일종의 엘리트주의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도나투스파와 페라기우스파는 나중에 누구부터 아우구스티누스부터 다 2단으로 이제 취급받게 돼요. 자, 일단은 도나투스파는 평범한 교회가 아니라 좀 순수하지 못한 이들 껴서 보편적 교회를 하다. 왜냐면 아무리 그 뭐냐면 그게 잘못됐다고 해도 배교가 아니 그 무슨 앞에 칼을 들고 뭐 죽이려고 하는데 인간이면 어떻게 돼? 그 배교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 신념에 반해서도 어쩔 수 없이 배교할 수 있는데 그걸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 다 용서를 해줘야 된다. 포용성 있는 종교를 강조했고요. 페라기우스파는 구원에는 자유주의가 아니다. 너네들이 그렇게 잘난 게 아니다. 너네들 자유주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건 누구의 선택이다. 신의 의지에 속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고요. 예정설 주장했다. 그래서 얘는 이단설 주장했죠. 그래서 예정설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칼뱅이 주장한 걸로 했지만 칼뱅 이전에 누가 주장했냐면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을 한 거예요. 네, 아우구스티누스가. 네, 칼뱅은 그걸 이어받은 거야. 원시 기독교 철학을. 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들의 내용들은 좀 나올 수 있어요. 특히 도나투스파하고 펠라기우스파인가? 요 두 파들의 특징.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뭐냐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대응, 이런 것도 생각,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요번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왔죠. 예, 요번에. 자, 그러면 교보 철학을 보죠. 교보 철학은 왜 나왔냐면 교부란 게 뭐죠? 이 사람들이 이단이 그 당시 행해지니까 이단에 대항해 갖고 또 바깥에 있는 외부 종교에 대응해서 교리를 좀 확립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이 확립하고 체계화시킨 사람 교보라고 했거든요. 그 여러 명의 교보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교보 철학, 원시 기독교 철학을 확립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참회독하고 신국론이야. 예, 참회독은 만이교의 이혼론을 비판한 건데 이거 왜 썼냐면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젊었을 때 그 만이교에 빠졌어요. 그래서 좀 세속적 생활을 많이 했어. 여자를 좀 밝히고. 근데 나이가 부록의 나이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 젊었을 때 잘못한 것을 그냥 참회하고 쓴 책이 참회독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신이 믿었던 만이교의 이혼론을 비판한 내용이죠. 예. 그래 놓고는 이제 교회에 충실하면 하나님에 충실한 사람은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했죠. 자기는 다 즐겨놓고는 결혼하지 말래. 자,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해요. 얘네들이.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이단 투쟁은 아까 지금 얘기했죠. 도나투스파와 팔레기우스파를 각각 비판하면서 이게 주장을 했고, 그다음 신국론인데 이 책도 유명하죠. 이 배경이 뭐냐면 로마가 이제 이게 로마 말기예요. 고투족이 이제 공격을 했어요. 이때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살았거든요. 거기 고투족 이제 반달족들이 막 공격해 오니까 사람들이 비난한 거야. 기독교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할 거야. 너네들이 떠들어대는데 이게 뭐냐? 기독교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고유한 신을 버리고 기독교 하나님 믿었기를 망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걸 방박하는 차원에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론을 저술하면서 그 비난의 근거 없음을 구체적으로 논파하고 후반부에서는 뭐냐면 기독교 입장에서 그리스도 역사관을 주장한 거야. 여기에서 그 신의 나라는 지금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추천된 나라라고 이제 하죠. 그게 어디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있죠? 요한계시록. 보통 이제 창세기가 있으면 시작이 있으면 끝은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그거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 시작과 끝의 종말론을 딱 제시한 거야. 그래서 역사는 인간의 시초이며 아담의 심의 명을 거역해요. 나오므로부터 추방돼 시작됐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부터 나쁜 놈이다.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성악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신의 의지는 어디에 예속됐다? 인간의 의지는 신의 의지에 예속돼 있다. 그리고 신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죄 많은 역사는 그리스도의 출현으로서 구제의 계기를 마련했으나 신을 받아들인 신의 나라와 신을 거부한 지상의 나라 투쟁을 이렇게 하고, 그러나 최후의 심판의 날, 그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그때 지상의 나라에 대한 신의 나라의 승리로서 인류 역사는 종결된다. 뭐 어디에도 약간 비슷한 논리죠? 조로아스트교 있죠. 그와 좀 비슷한 논리를 이제 제시하죠. 자, 일단 신국론의 의의를 보면 고대적 순환상을 살펴. 왜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창세기가 있고 끝이 있고 처음부터 해가지고
서로 간에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의 대립 투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 뭐야 구원을 받잖아. 시작과 끈이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나름대로 기독교적인 뭐야 진보사관이야. 그러니까 순환사관이 아니에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래서 시작인 창세기와 그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의 대립, 정방의 대립을 통해서 그 다음에 결국엔 합의인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오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의 투쟁에 대한 동적인 역사를 제시했고, 그 다음에 인류 역사의 궁극적인 신의 섭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한다라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나중에 칼뱅의 종교개혁에도 영향을 미쳐. 그래서 우리가 루터나 칼뱅의 교리들은 얘네들이 새롭게 만든 교리가 아니라 이미 누가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아우구스티누스가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걸 다시 재해석한 거야. 이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무슨 그 논리 구조는 번지법적 논리 구조죠. 번지법적 논리 구조. 그래서 정, 반, 합의 논리 구조. 그래서 신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의 투쟁을 통해서 합인 구원을 받는다. 네,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런 역사관과 신학적견은 중세교회 신학의 굳건한 토대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것은 나중에 스콜라 철학하고 좀 대비된 모습들이 좀 달라요. 이게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아우구스티누스 교부 철학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아키나스 있죠. 그래서 아키나 비교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예, 이 부분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요 관련돼 갖고 이제 좀 볼게, 이제 서강제에 보면 81페이지에 82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 니케아 공의의 내용이 있어요. 요거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서강자, 아이고, 그 81페이지 전에 뭐 신약 성경의 수입 같은 게 있는데 그냥 읽어보시고 이거는. 자, 니케아 공의의 내용을 이제 볼게요. 두 번째 단락부터 이제 볼게요. 세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뭐 노고스 기독교론이 있는데 뭐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자, 3세기 때 예수의 신성과 야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다. 자, 비잔티움의 테오두스나 사모사타의 바울은 예수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택하여 권능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사바리우스는 하나님이 원래 하나의 실체이신데 시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즉 구약 시대에는 성부 야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는 시절에는 성자의 예수의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가 승천하는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자, 4세기에도 예수의 신성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었다. 논란은 아프리카 교회에서 시작됐다. 아프리카 중심 교회였던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주교 알렉산드로스가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본성을 가졌다고 설교했을 때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가난을 받은 지교회였던 사제였던 아리우스는 주교가 사바리우스 이단에 빠졌다고 이제 비난했다. 그리고 성부는 홀로 피조되지 않으신 유일한 최고의 신으로서 그리고 성자는 피조물 구정함으로써 성부와 성자를 엄격히 구별하고 시도했다. 그러니까 성부는 하나님이고 성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죠. 그리고 자, 이에 알렉산드로스는 320년 아리우스를 파문하여 추방하였다. 그러나 아리우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동방의 여러 지역의 지지자를 구합했다. 아리우스의 지지자들은 늘어가자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다. 자, 이런 혼란의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25년에 니카의 종교의 모든 주교들을 소집하였다. 그리고 318년 주교들이 각각 여러 명의 조력자를 대동하고 참가했는데 자, 논쟁에 주도했던 사람은 삼위일체 교리의 확립자 유명한 아타나시스와 논란의 핵심 인물이었던 아리우스였다. 약 한 달간의 논쟁을 이제 계속됐지만 결론이 내지 않자 콘스탄티누스가 직접 개입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줄 걸 요구했고 결국 중도파가 누굴 지지했죠? 아타나시스에 가담을 했죠. 그래야 참가자들은 삼위일체 교리의 기초를 마련한 니케아 신조를 반포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380년에 열린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다시 수정 보완을 했다. 그 후에 기독교 신제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의 신조를 신앙의 기본 삼았다. 삼위일체를 기본 삼았다.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강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고대 시대 부분은 끝났고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 기출 분석을 좀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예, 2편을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2편. 2편 펴보세요. 자, 그럼 기출 문제 분석 부분 할게요. 고대사 부분이요. 이 고대사 부분을 다 하진 않고요. 중요한 부분만 이제 몇 개만 뽑아가지고 할게요. 그래서 제가 3월달에 지금 기출 문제 분석 부분을 이제 또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고, 교재는 2편에 있어요. 10.0 그 교재 2편이 있고, 답안은 이제 3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2편하고 3편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자, 1번 문제 보면, 그, 자, 1번 문제를 이제 볼게요. 자, 1번 보면 보기에 서양 고대 문화 발전 과정에서 기억에 들어갈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오리엔트 문화와 이제 그리스 문화의 중간 단계로서 기억이 있죠. 에게 문명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에게 문명의 이제 특징으로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자, 강력한 군주에 의한 청동기 문화였다. 네, 맞아요. 상대적으로 그 그리스 문화보다는 좀 강력한 군주에서 통치를 했지만 상대로 오리엔트보다는 좀 약했죠.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용적인 모방적인 특성의 문화가 발달됐다. 이건 뭐와 관련된 거죠? 이거는 로마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대륙적이고 유명문화적 성격을 지녔다. 아니요, 이제 다른 거고. 그래서 자연과학이 발달됐다는 거는 헬레니즘 문화와 관련된 거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요번에 이제 기출에 나왔던 것이 이제 에게 문화와 관련된 것들이 나왔는데, 기출 문제 분석할 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기출 분석할 때 문제만 보고 답이 뭔가만 찾는 분이 계세요. 전혀 도움이 안 돼, 이거는요. 그래서 기출 주제와 관련된 것들 다 봐야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기출 주제까지 다 봐야지만 우리가 기출 분석을 다 끝났다고 보는 거지. 여기에서 답만 찾으면 그건 의미가 전혀 없어. 답의 근거가 뭐고 오답이 뭐고 이것도 다 아셔야 되겠죠. 왜냐면 출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걸 그대로 내지 않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자, 아테네 민주정치 발전 과정의 군 전술의 발전 과정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여기에서 보기 A와 같은 정치 개혁이 나타나는데 영향을 준 군 전술의 변화 과정을 보기 B에서 사사표 방식으로 이제 바르게 표시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엄지만 여기가 보기 A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보기 B예요. 그 밑에 두 번째 있죠? 그 앞부분이 이제 보기 A에는 민의 권한 강화, 뭐 국고양 수당제 실시, 공직 추천제 1년 임기제, 시민권 제한해법. 자, 누구하고 관련된 거죠? 이것은 이제 그 유명한 페네클라스 개혁하고 관련된 거죠. 그러면 그 개혁이 나올 때가 언제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장 보병에서 뭘로 3단 노선의 해군력 강화, 페르시아 전쟁과 연결돼서 보시면 어디죠? 니은과 디귿과 관련된 거죠. 답이 2번 오죠. 그럼 거꾸로 이 보기 A에 솔론의 개혁이 있고 그 다음에 보기 B 부분이 있으면 이제 솔론의 개혁은 소수의 기병 중심에서 뭘로 넘어? 중장 보병. 예, 요걸로 오죠. 근데 이거는 이제 페이커스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니은에서 디귿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뭐 각자 보시고 그 다음에 4번도 이제 뭐 각자 보세요. 5번을 볼게요. 5번. 5번은 5번도 이렇게 보게요. 고대 그리스에 관한 다음 사료를 읽고 오늘의 답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는 정치의 정권을 장악하자 대중을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자유롭게 했다. 사람들 무거운 짐을 내려준다는 의미에서 무거운 짐 내려주기 이렇게 무거운 짐 내려주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죠. 이것은 부채로 인해서 노예가 된 자들을 다시 자유미로 해주고 기존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탕감해준다는 의미가 있죠. 예, 이런 것도 있고. 자, 우리 정치제도는 민주정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권력의 소수의 수중에 있지 않고 전체 시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쭉 있는데, 자, 일단은 요 나의 연설을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페리클라스예요. 가는 솔론이고, 네. 그래서 페리클라스가 이제 펠로폰네스 전쟁에서 죽은 그 전몰자들을 위해서 연설한 내용들이 거기 실려 있는데,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져 있어요. 자, 그럼 내용을 보면요. 가는 기원전 제6세기 초 조종자, 조종자라는 것은 이제 중간에 딱 써가지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붙여져 솔론에게. 자,
그래서 이제 불린 아테네 민주정의 기반을 닦은 인물에 관한 서술이다. 그가 서술한 개혁 중 이를 의미한 이를 의미한 것을 내용을 15절 이내에 쓰시오.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내린 것, 기존의 부채 탕감 및 부채에 의한 노예 금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의 연설한 정치가든 이와 관련된 빈곤한 시민들의 실제 정치 참여의 길을 열어준 조치를 쓰시오. 민의 참여와 공직 취임 시 뭘 했다? 수당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회 포방의 이상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451년에 아테네 시민권법을 시행한 시민 자격을 제한했다. 이 법을 구정한 시민의 자격을 쓰시오. 부모 양쪽이 아테네 시민일 경우에 시민권을 부여한다. 한쪽이면 시민권을 안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겠어요? 너무 수당제나 이렇게 돈 들어갈 때가 많으니까 시민단은 좀 수를 추려가지고 재정을 낭비를 막기 위한 건데요. 근데 오히려 이것이 아테네가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돼요. 예.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을 이제 볼게요. 자, 6번. 자, 6번을 보면 자, 다음은 기원전 594년에 그 아테네에 있었던 개혁에 관련된 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히 이른가 나의 정치 형태를 쓰고 이 기억을 이제 그 목적으로 쓰시오. 자, 그는 여기 그는이죠. 그는 여기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자, 그는 누굴까? 솔론이죠. 여기 4개 계급을 나누고 뭐 거기에 따라서 그 정치 권리를 달리줬으니까. 자, 그리고 이런 정치 형태를 근거 정치라고 하고 개혁의 목적은 뭘게요? 계층 간의 갈등을 조정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2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죠. 빈자와 부자의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정치 권리를 둘러싸고 부연자와 기존의 귀족 간의 갈등. 이런 것들 해결할 필요가 있었어.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개혁의 목적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7번. 자, 가에 들어갈 인물을 쓰고 인물에 대한 설명 오는 것은 일단은 가를 들어갔던 사람들은 누가 이거든.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귀족 출신에도 불구하고 평민들층의 입장을 썼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개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뭐냐 크리스텐네스예요. 크리스텐네스. 자, 크리스텐네스의 업적을 이제 고려하는 내용인데 일단은 3번이 금방 나오죠. 각 부족에서 50명의 대표를 뽑아서 500인회를 구성했다. 뭐 이렇게. 파르타나 신제 건축은 페리카스, 인신을 담보한 채무 가능은 솔론. 그 다음에 이제 전 시간 살펴보시 파나타나이아와 디오니시스를 국가적 재정으로 국가 집체로 한 것은 페이스토토투스 참수 정치를 했다. 자, 뭐 이런 내용들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8번. 9번 문제 볼게요. 8번이네, 8번. 예, 8번 볼게요. 8번도 이게 누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크리스텐네스와 관련된 거죠. 부족제 개편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래갖고 이제 요 사람도 이제 500인에 설치했다. 4번이 답이죠.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은 이제 페리클라스와 관련된 문제죠. 예, 페리클라스와 관련된 문제인데, 자, 다음에 연설하는 아테네 정치가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보기에서 보는 것은, 자, 여기 보면 이제, 일단은, 기억, 인기가 높아 아르콘을 연임되어 민주정치를 이끌었다. 이 사람은 아르콘을 가지고 이제 정치를 했던 게 아니라, 뭐였죠? 장군이었죠. 군사위원회 장군 수장으로서 이제 했던 거고, 공무수당제를 실시해 비밀 정치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협적 외교 정책을 스파르타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 이거는 아니죠. 스파르타가 전쟁을 했죠. 펠로포네스 전쟁. 이 사람은 친페르시아 측이 아니라 반페르시아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양친이 모두 시민인자에게 시민권 인정하는 법을 제정했다. 시민권 법을 제정했죠. 니은과 니을 답이 이제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보면 자, 김 교사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명을 이끌고 그리스도 아테네에 있는 파르탄 신전을 도착했다. 그래서 이제 교사가 있고 뭐 학생이 있는데 수학여행인가요? 대단해요. 아테네까지 가고 예, 뭐 강남집 얘들 같아요 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교사에 대한 설명인데 요거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여기 했었어요. 왜 여기 지붕이 없죠?
그게 이제 베니스 함대가 폭격해서 지붕이 날아갔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파이터 신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했더니 교사가 이제 뭐라고 답변을 했죠? 자, 델레스 동맹국의 기금을 이제 징수하고 해상무역과 상공업 발달을 통해서 그 얻은 부를 통해서 했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이거 도리아 양식이죠. 이 그러면 어떤 부분을 보고 그렇게 답하나요?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기응, 니은, 디귿, 니은인데 이건 주관식으로 물어봤는데 이게 답은 객관식이야. 사지성단이야. 답은 금방 나오죠. 디귿이죠. 여기 주두 부분. 주두 부분이 단순한 게 뭐예요? 도리아 양식이죠. 제가 예전에 이거 시험 문제 풀었는데 그때 시험 쳤는데 그때 되게 문제가 어려웠어요. 예. 그래갖고 뭘 하다가 그냥 니은을 찍었는데 잘못 찍었어. 디귿인데.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자, 이 11번 문제 보면 그 기획과 니은에 대한 설명 오는 것은 기족 가문 출신이었던 그는 소년 시절에 아나사고라스, 담원, 제논 등등을 교육받고 이것이 훗날 뭐 정치가 장구, 웅변가가 된 기초가 되었다. 이거는 이제 누구냐 페리크라스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오는 내용을 찾으니까 보면요, 기획은 그 스파르타 평화적 관계를 주장하는 알피아데스와 대립하였다. 틀리죠? 알피아데스와 완전히 코드가 딱딱 떨어진다고 했죠? 그래갖고 알피아데스의 정치 후계자야, 이 사람은. 예, 그러니까 이제 틀렸고, 그 다음 메가와 전쟁에서 이겨서 아테네 살라미스 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뭐냐면, 틀려요. 메가라는 흑해에 있는 그리스 도시예요. 그래서, 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비잔티움이라고 이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거 이제 콘스탄티폴리스가 거기에 원래 위치했던 도시인데, 이 메가 전쟁을 이제 이끌었던 사람 누구냐면, 페이스타토투스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하층민을 참여시켜갖고 메가 전쟁을 이끌게 했고요. 그래서 이때 메가 전쟁은 아테네 최초의 대원정이었고,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페이시타토스가 아테네 정권을 장악하게 됐어요. 그리고 살라미스 섬을 획득하는데, 살라미스는 나중에 해저로서 유명하지만 거기가 뭘 되게 중요하냐면 메가나 그 흑해방면 쪽으로 나갈 때 거기가 주로 이제 곡창지대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아테네가 지속적으로 그 미를 확보하려면 그 메가나 그 흑해 방면의 어떤 연안 지역의 어떤 길목이 필요해. 이게 살라미스야. 그러니까 곡물 운송의 어떤 요충지, 뭐 기항지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거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메가 전쟁에서 페이시스토스가 빈민들 참여시켜서 전쟁을 이끌다 보니까 당연히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어떻게 됐어요? 빈민들이겠죠. 그러니까 빈민들에 위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대외적 배경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니은은 아트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영광을 기리기 위해서죠. 가리기가 아니라 기리기 위해서 화려한 콜린도스 양식을 건축했다. 이건 아니죠. 이건 뭐죠? 도리아 양식이죠. 파르타 신전은 도리아 양식. 콜린도 양식은 이제 그리스 후기 때 등장했고 실제 로마 때 많이 사용했던 양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지붕과 내부 구조물은 그 17세기 트로코의 공격으로 대부분 파괴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그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죠. 트로코의 공격은 그 있고 베네치아하고 이제 뭐냐면 싸우다가 이게 파괴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좀 약간 그 사실관계가 안 맞죠. 그 어디 나와 있냐? 바로 앞에 있죠. 여기 보면 베니스 함대가 포격해서 지붕이 날아갔다. 원래는 여기 이제 트로코군이 하얗고 사용했거나 나중에 자기 신전 사용했던 거군요. 거기 그 성당을 사용했던 곳인데 거기 공격을 하얗고 맞아서 터져 나갔어요. 트로코군의 공격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기획은 델레스동의 적립금을 사용해 니은의 건축 비용을 마련했다. 맞죠? 그래서 이것도 그 앞 문장에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기출 만들었는데 요게 문제 보면 11년도, 12년도 문제 객관식 문제인데 요때 문제 특징이 뭐냐면 오답은 되게 어려워요. 오답인데 정답은 금방 찾아. 그것도 금방 정답을 찾을 수 있었어. 일단 잘못된 것, 맞는 거 찾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고요. 12번은 뭐 단순하니까 넘어갈게요.
13번은 이제 볼게요. 13번은 헤로도토스하고 투킨티데스의 비교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와 투킨티데스에 대한 설명으로, 투킨티데스에 더 가까운 것은, 자, 요거는 금방 답이 나오죠? 인간의 심리적 동기를 파악한 능력이 뛰어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들의 연관관계에서 인과관계 개념을 만들었다. 1번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포괄적 역사 서술로서 뭐 역사가의 임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이제 투키디디스하고 맞지가 않아요. 투키디디스는 좀 사회경제적으로 도외시하고 어디만 초점 맞췄어요? 거기 펠로폰네스 전쟁에 초점 맞췄고, 요거는 약간 이제 어디 헤로도토스와 비슷한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민족의 생활사를 했던 것도 헤로도토스고,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인적인 인간관계, 신적 인간관계의 어떤 신화적 요소가 강조된 건 또 헤로도토스 유명하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1번이 돼요. 자, 이 문제가 이제 여기에서도 나오죠. 14번 문제 연결돼서. 자, 가의 저수의 소재가 된 전제의 원인을 쓰고 나의 저수에 나타난 역사 소수의 특징을 두 가지 쓰시오. 자, 가는 이제 역사의 아버지라고 헤로도토스의 역사. 그러니까 부제보호스 페르시아 전쟁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페르시아 전쟁의 어떤 원인은 그 당시 페르시아의 지중해 세력이 확대되면 그리스 도시, 식민도시 압박, 이오니아 그리스 식민도시에 대해서 아테네 지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는 펠로폰네스 전쟁사죠. 그 역사소의 특징은 이제 과학적이고 비판적 역사소설, 자료를 엄밀하게 검토해서 서술했고, 역사적 사실, 초자연적 사실, 신화적 사실과 구별을 했고요. 교훈적 역사서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서술했고, 전쟁을 이제 경과를 세밀하게 인과관계에 따라 서술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아니 15번이 아니라 17번 문제 볼게요. 15번인데 15번부터 볼게요. 이게 15번도 중요하죠. 자, 기읍과 니은의 선례가 되는 고대 역사가들을 바르게 발견한 것은, 자, 여기 보면 해겔은 세계사적 보편성을 강조했다 했죠. 그러면 로마 역사가 중에 세계사적 보편성과 연결된 사람은 누구죠? 폴리비니우스야. 그래서 폴리비니우스는 순환사관에 따라서 어떤 그 정체, 어떤 세계사 발전 법칙을 이제 추구했죠. 왕정, 참주정, 귀족정, 가두정, 민주정, 중어정. 그 다음에 이제 엄격한 사실주의의 객관적 태도를 한 모범을 했던 랑케와 비슷해요. 고대의 랑케는 누구죠? 투킨티데스죠. 그럼 답이 5번이 나오죠. 예. 그래서 폴리비디우스와 투킨티데스, 폴리비우스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뭐 16번은 이제 각자 보시고 17번을 볼게요. 자, 17번은 다음은 어느 폴리스의 토지 제도와 관련 설명이다. 기획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자, 니은의 결과, 기획에 일어난 변화를 쓰시오. 자, 니크로스 나오면 딱 누구예요? 스파르타죠. 스파르타 법제를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시민들에게 라코니아 여분의 공유지를 9천 필지를 나누어 공정하게 분배해주고, 그 땅에서 일하는 기획에게, 기획은 누구죠? 헤로트 또는 헤이로타이로라고 부르죠. 자, 이들에게 수학의 절반을 받아 생각하게 나라를 제정했다. 자,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제도 항상 이곳에 뭐의 반란을 경계했다? 헤로트의 반란을 경계하는 목적으로 만들었다. 기원전 371년 크레움 보로 좀 이름이 어렵네요. 크레움 보로투스 왕은 펠로폰네스 정규군을 이끌고 에파미노다스의 테베가 주도한 동맹군을 맞섰다. 요 에파미노다스도 좀 이름을 기억을 해두세요. 유명하니까 테베의 장군으로서. 그 다음 네오트라 전투에서 크게 패했죠. 네, 스파르타가. 요 네오트라 전투도 되게 유명해요. 이것도 그 사선진 전투도 되게 유명했던 전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 왕을 포함한 400명이 전사했다. 자, 기획에 들어갈 거는 헤이로타이. 그리고 나서 그 전투 이후에 메세니아 지역의 헤르트가 해방되고, 그리고 이들이 독립국가를 만들죠. 메세니아 지역에. 그러면서 스파르타가 몰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18번은 헬레니즘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헬레니즘 시대에 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자연과학 분야가 특히 발달했다. 세계 시민주의 세계관이 형성됐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있고 그 전체주의가 강조 개인주의 풍조가 상조했다. 아니죠. 전체주의가 강조되긴 했지만 개인주의는 널리 확산됐어.
왜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초폴리스적이니까 정치 간섭을 하지 않고 국가 공동체의 문제보다는 개인의 초점을 맞춰요. 개인의 행복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알렉스 대왕은 뭐 동서 융합 정책을 시행했다. 뭐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을 볼게요. 자, 기획의 명칭을 쓰고 니은에서 성립된 동맹을 쓰시오. 요거는 케레네아 전투죠. 케레네아 전투. 그래서 케로네아 전투인데, 자, 케로네아 전투 이후에 그 폴리스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했던 것이 커닝턴 동맹이죠. 자, 케로네아 전투는 그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어요. 서강제가 나오죠. 첫 번째 의미가 뭘까요? 이거는 요 전투를 계기해서 고전기가 종말해요. 고전기 끝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폴리스 정치적 단위로 하는 정치 시스템이 이제 종말을 깨하게 되죠. 이 두 가지 의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 문의 고전기가 끝나고 폴리스 정치 체제로 하는 그런 정치 체제가 종말 깨한다. 도모한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케로네아 전투는 되게 유명한 전투고요. 그리스 역사상. 제가 관련된 내용을 여기 다 분석을 3편에 다 해놨어요. 그걸 이제 참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에게 문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획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지명과 니은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문자의 명칭을 쓰시오. 일단은 파리 여인으로 부리는 이 프레스코아는 고고학자의 아더 에반스에 의해 크레타 섬에 뭐에서 발견됐다? 이게 크노소스 또는 크노소스 궁전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답을 보니까 미노와 미노스 뭐 이렇게 썼는데 다 틀렸다고 그래요. 요거 크노소스와 크노소스 궁전 이렇게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상 A 문자를 좀 발전시킨 것이 뭐냐 성상 B 문자죠. 이렇게 상형 문자는 성상 A 문자고 이걸 좀 발전한 성상 B 문자인데 성상 A 문자는 지금 해독이 안 되지만 성상 B 문자는 지금 해독이 돼요. 그래서 요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누가 해독을 했죠? 벤트리스라는 사람이 해독을 했죠. 이 사람 이름도 외워두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냥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또 안 나오겠죠? 몇 년 또 있다 나오니까.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리스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했고 좀 쉬었다가 로마사와 관련된 내용을 좀 할게요.